우선 우리 경제에 이제 대충 이런 주제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이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역동성 저하. 역동성 저하 제일 문제인데,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금융이 진짜 말이 아니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재정도 지금 어렵고요. 저출생 대책, 4대계, 이런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과거의 성장률이 거의 9%를 넘은 성장률을 하다가 92년부터 중성장기에 들어갔어요. 5%의 중성장기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지금은 완전히 저성장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성장.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언제부터 왜 이리 됐냐 하면은 요게 좀 슬라이드가 조금 작아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작게 할까? 그래도 계속 안 보이네. 하여튼 이게 왜냐면 우리가 87년도에 87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87년도에 이제 그 근로자 대투쟁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이즈가 조금, 예. 그래서 사이즈,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87체제 이후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제조업 비중인데, 제조업 비중이 이때부터, 됐습니다. 요때부터 제조업이 계속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가, 요게 이제 국민소득 GDP에 대한 제조업 비중인데요. 제조업 비중 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이따가 요때 87년부터 정점입니다. 그게 31%를 정점이고, 그대로 제조업은 계속 이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그때 87체제가 일어나면서 뭐 근로자 대투쟁이 있었고 뭐 노태우 대통령이 별로 힘도 없었잖아요. 물 태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6년간 임금이 20%씩 올라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임금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임금이 급등한 건데요.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제조업들이 많이 해외로 다 탈출을 했죠. 해외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87체제 더욱이 임금 급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기 해외로 많이 나갔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또 많이 나가고, 경제민주화기에 이런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없으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지금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었거든요.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중소기업은 다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들한테 오히려 왕따를 당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국내 일자리, 이거는 이제 옛날에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장관이는 로버트 라이시가 쓴 논문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었어요. 후이즈였어요. 누가 우리냐예요. 누가 우리냐.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다. 결론적으로 그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미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고성장기와 중성장기에는 투자가 언제나 성장을 견인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성장이 투자를 견인하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되죠.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나왔지만 청년들의, 이게 대기업의 300인 이상 비중이 14%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제 OECD가 내놓은 건데요. OECD 내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14%밖에 한국은, 이게 OECD가 14%밖에 안 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한국은 제일 적어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미국은 58%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는 14%밖에 안 되고 전부 나머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뭐 방사능도 많이 수출하고 뭐 바이오도 좋고 전자도 수출 좋고 뭐 이런데 왜 청년들 일자리가 없냐? 14%밖에 안 되니까요. 나머지 청년들은 전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요새 외국인들이 많아서 오히려 청년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점이에요. 대기업 일자리가 더 늘어야 되는데 대기업을 일을 하게끔 하면은 우리나라 반기업 정서에 반한다고 그래서 좌파 정권들이 계속 반대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전부 다 도소매업, 숙박업이 중심이에요. 도소매, 숙박업. 그러니까 거리만 보는 데마다 도소매, 숙박업, 음식점, 도소매, 숙박, 음식점이에요. 그 다음에 운수업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로 이제 고부가치 서비스업이 금융인데요. 금융은 말이죠. 금융은 5%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금융은 규제 산업이에요. 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음식점과 도소매업은 그렇게 많아도 규제를 안 받는데 왜 금융 규제를 받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퇴직하고 공무원들이 가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금융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퇴직하고 어느 음식점 가봤자 그건 아예 안 가죠. 그래서 가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안 내놓고 규제하고 있다가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은행장 같은 거, 회장 같은 데 어떤 데는 뭐 은행장, 회장이 서로 다른 라인을 타고 내려 싸우게 됐어요. 왜냐면 은행장, 회장은 연봉이 20억, 3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은행 안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이 저생산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저생산성의 근원이 서비스업의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있을 때 텐텐 정책이라고 그래서 10년 안에 자기가 10%까지 올리겠다, 싱가포르 수준을 올리겠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1년짜리 뭐 금융위원장 와가지고 계속 긴 정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금융이 발달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금융은 고급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싱가포르에는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들이 다 싱가포르로 왔어요.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공급해 주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과 그 대학이 발전하니까, 교육산업이 발전하니까 컨퍼런스가 많아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게 발전. 싱가포르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갈수록 산업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1인당 공수도 지금 7만 불 정도 되거든. 우리가 이제는 네마리용이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죠. 우리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업인 구조, 그중에서 금융이 그 고부가치화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퇴직 공무원들이 절대로 금융회사에 못 가도록 하는 특별법이 나오지 않는 한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바이 같은 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두바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재작년에 두바이를 갔다 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두바이는 이 금융지를 중심지를 키우기 위해서 아예 그냥 법원도 독립적인 법원을 만들고, 영어로 공용어를 쓰고요. 아예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한 3분의 1쯤 되는 그 안에는 두바이 국제금융 중심지 그래가지고 영어를 쓰면서 완전히 영국의 법을 적용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 10대 핀테크업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87년을 계기로 우리가 주저앉다 보니까 92년부터 모든 게 이제 악화되기 시작해요.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그게 아까 92년부터 우리가 5% 성장기로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우리나라가 그 월드뱅크가 칭찬하는 게 뭐냐면 성장도 높으면서 분배 구조가 개선돼 왔었거든요. 이 진위 계수가 내려오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92년부터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됩니다. 이게 이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분배 구조가 성장 높으면 일자리 많이 생기니까 그래요. 성장률 낮아지니까 일자리 없으면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요. 그다음에 중산층 비율도 떨어집니다. 중산층 비율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복지를 더 해달라. 복지 예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구조적 문제가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분배 욕구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성장률을 올리면서 분배 구조 욕구가 좀,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 갈 것은 거의 힘들다 생각입니다. 지금 구조로서는. 그래서 OECD가 전망하기를 한국은 좀 있으면 잠재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지는데 가장 빨리 떨어집니다. 미국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미국 실제 트럼프 시기에 잠재 성장률이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 문제점이 지금 한국의 성장률이 제가 윤 대통령이 들어서 경제 부분은 경제는 정치적인 게 아니고 잘하지 않아 했는데, 냉정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지난번에 주경호 부총리, 지금 최상 부총리, 제가 개인적으로 다 잘하는 분들이지만 경제를 완전히 지금 살려놓고 있지 못해.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그 사람들 국회의원 공천 주면 안 돼요. 내가 주경호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지금 1.4%가 작년 1.4%였거든. 1.4%가 총선에 이기지 못한다. 왜냐면 경제가 1.4% 그러면 거의 서민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성장 동력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금 2.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올릴까? 그건 요 대응입니다. 요 분야가 요게 이제 그 총생산, 총요소 생산성인데 그건 기술 혁신이 아니면 안 되죠. 벤처 금융이나 교육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투자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노동 투입률이 떨어지고 마이너스는 이건 출생률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윤 정부 경제팀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주 걱정인데요. 제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연히 인수위에 일을 하게 돼서 전국의 대학을 한 20군데를 방문했는데 전국 대학이 20년 동안 반값 등록금 하는 바람에 학교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황폐화 돼가지고 우수 강의를 할 만한 인재를 채용 못하고요. 실험 실습 기자재도 사용하지 못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영남대학교라는 데가 과거에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거든요. 영남대학교가 너무 황폐해가지고 진짜 너무 각 대학이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인재를 양성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게 구미가 이제 전자공업 단지였는데 전부 다 해외로 다 나가버려가지고 빈 땅이에요. 그 빈 땅에 SK 하이닉스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SK 하이닉스가 포기하고 용인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대구에 한 20개 대학이 있는데 반도체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이 황폐화되었고요. 제가 부산에 가서 어떤 전기차 자동차 회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부산엔 대학이 한 25개쯤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 인력이 없다. 25대학이 다 허당해. 지난 20몇 년 동안 반값 등록금하고 중고등학교 평균화를 벌써 30년째 하면서 애들이 다 그냥 한마디로 쓸모없는 애들만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회사도 할 수 없이 수도권에 기흥에다가 연구단지를 따로 땅을 사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해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한 가지는 제가 조금 기여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해서 우리 대학 이름은 완전히 앞으로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30개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다. 그게 이제 글로컬 대학이 나온 거거든요. 30개 대학을 3조 원을 앞으로 5년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이전에 대학의 반값 등록금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금융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쭉 나와 있지만 금융은 문제가 연일 터집니다. 지금 해결도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가장 큰 이유는 금융의 수장들이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금융감독원장 검사하다고 했으니 금융을 몰라요. 금융위원장들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 라인 대학에 일을 하다가 와서 1년간 일하고 갑니다. 금융을 전부 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집니다. 해결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간단히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터지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돈을 빌려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거. 그게 부동산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에요. 처음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급등하면 PF 대출을 급증하다가 집값 하락하면 거기서 이제 부실되죠. 요걸 갖다가 이제 보통 예일대학의 실력 같은 사람은 비이성적 과열이다. 비이성적 과열 시대에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했는데 그런 대응을 전혀 하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빌려간 돈들이 PF 부동산 회사들이 빌려간 돈들은 처음에 땅을 매입할 때 부동산 회사들은 대개 자기 돈이 한 3%밖에 없어요. 자기 돈 없어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딸만 둘이 있으니까 전에 우리 딸이 이제 둘째가 한의사인데 건설업자 회장이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달라고 막 졸랐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돈이 없는 거 뻔히 알거든. 왜냐면 그 건설회사는 자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땅 살 때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빌린 거 갚고 또 돈을 빌리고요. 그래서 분양하고 준공을 하는데 지금 분양과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부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그게 도미노 충격이 일어난 건데요. 지금 이게 제가 보여준 이유가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때 PF 대출 규모가 12, 3조 밖에 안 됐는데도 저축은행 1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6개가 문을 닫았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PF 대출이 작년 3, 4분기 말에 134조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증권회사가 제일로 그 연체율이 높고 뭐 저축은행 연체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막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앞으로 딱 집이 분양이 잘 될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증권회사에서는 금리가 낮으니까 예금 금리가 한 2%도 안 돼요. 그걸 갖다가 건설사가 몇 프로에 빌리냐면 8%에서 9%에 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빌려가기만 하면 6, 7%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막 증권회사 임원들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전부 건설사 차이다니면 우리 돈 빌려가라 이래가지고 작년에 금융권 연봉킹이 증권회사에서 나왔어요. 46억을 받았어요. 상여금하고. 근데 그거는 빌려간 돈 있잖아. 그거 다 지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왜 작년에 보너스를 엄청 받았어,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금융당국이 벌써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빨리 감독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비이성적 과열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134조가 2023년 3분기 말에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 근데 이 미분양이 왜 자꾸 증가하냐면요. 이래서 지은 집들이 전부 수도권 외곽이에요. 왜냐면 수도권의 안에는, 근데 강남 같은 데는, 강남 집값 오르면 안 된다는 게 뭐 국민들이 그냥 컨센서스가 돼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마녀야. 그래갖고 20년째 재건축도 허용을 안 해주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집을 사고 팔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강남구청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 근교에 지으니까 근교에는 분양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앞에 보면 계속 이제 작년에 착공 건수 인허가 준공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과거 경험을 생각하게 된 거죠. 야, 착공 건수 인허가 준공 건수 줄어들면은 2, 3년 뒤에 집값이 엄청 오를 거다. 집이 없으니까. 그걸 예상을 하게 돼. 지금 사람들이 전부 집을 살라고 그래요. 그것도 서울에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장 불길한 예감이 2027년 대선 건물의 집값이 서울에 폭등할지 몰라요. 지금 혹시 집을 사시려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때 최소한 지금보다 한 30%, 50%는 더 오르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연끌 대출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살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제가 이거 진짜 걱정을 많이 하면 대선 전후에 집값 오를까 봐. 이러면 우리 정권 교체가 안 돼요. 정권 교체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이만큼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업체가 문을 닫으니까 건설에 종사하는 일용 노동자들이 다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민생의 위험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134조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21일 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2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이건 놔두면 옛날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큰일 나고 금융회사가 다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또 재정을 여기에 투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융정책의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축은행 한 5개는 이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정권에서도 한 몇 개 문을 닫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최근에 밝혀진 것 중 하나가, 요거는 이제, 그런 도중에 금년 말에 태영 사태가 터졌어요. 태영 사태가. 태영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알지만 태영건설의 대주주가 SBS 대주주잖아요. 태영건설가 다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때서 비로소 이제 사실은 이게 터지면서 금융당국도 이게 심각하구나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SBS 대주주 정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태영 사태가 발발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제일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60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20개 사업장은 이미 분양을 했어요. 분양했는데 지금 그 건설은 안 하고 있어요.
자재값은 너무 올라가고,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요. 근데 그 금년 말에 가장 많이 채무가 들어오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금융당국이 지고 있으면 안 돼. 미국이 2018년도에 GM이라는 게 자동차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GM은 미국의 처리 방식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데, 거기는 이제 구조조정 전문회사, 그 다음에 회계 전문회사, 로펌 세 개가 컨소시엄가 들어가서 GM의 생산 라인의 절반을 문을 폐쇄했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보고 안 되겠다 싶은 건 다 잘라내고 되겠다 싶은 부분에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살린 게 오늘 GM이다. 복원된 건데 우리는 빨리 그렇게 60개 사업장 중에서 한 뭐 30개면 40개면 이게 안 된다. 처분하고 나머지를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발생한 지 1년 다 되도록 지고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온갖 로비가 다 있겠죠. 뭐 SBS 뭐 대주주쯤 되니까 뭐 금융감독권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한 달이면 건너다고 대학 동창이고 고등학교 동창일 거야, 아마. 지금 해결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게 5월 23일 날 새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230조로 확대가 됐어요. 비업대출 부실이. 아니, 작년 3, 4분기 말에 134조라고 했다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지금 이게 우리나라 금융에 지금 잘못하면 금융위기 올지도 몰라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캠코가 뭐냐면 이제 그런데 가면 부실 사업장을 누가 그 채권을 삽니까? 캠코가 사주거든요. 만약 부실 사업장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뭐 1000억짜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 아파트를 못 짓고 있으면 캠코가 그걸 한 10억이나 뭐 5억에 사요. 그게 캠코 하는 일이에요. 캠코는 부실 채권을 엄청나게 싸게 한 5%, 한 10%에 싸서 그 마지막 조금 돈대를 그걸 주고 캠코는 그걸 오래 갖고 있다가 다시 되팔아서 갚는 거거든요. 근데 캠코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캠코 채권을 자꾸 발행하니까 채권 시장이 또 문제예요. 채권 시장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죠.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미분양이 해소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것이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이커머스 위기 대책인데요. 이커머스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가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가 우리 와이프 가끔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새 다 플랫폼에 쓰잖아요. 뭘 주문해요. 주문하면 카드 사야지 카드 결제를 하고 내가 카드 결제하면 그 다음에 피기사라고 있어요. 카드 결제하는 피기사를 거쳐서 이 커머스로 돈이 갑니다. 만약에 한 100만 원치 샀다 그러면 100만 원치 돈이 카드를 거쳐 가겠죠.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 커머스 규모가 227조 정도로 작년에 지금은 한 300조쯤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2021년에 비해서 늘어난 규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은 장에 안 가고 그냥 플랫폼으로 주부들이 다 집에 쓰죠. 227조나 되는 이 커머스 회사들이 판매자한테, 물건을 판 사람한테 대금을 언제 지불하느냐? 1개월 내지 2개월을 갖고 있다고 줘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팀F 사태가 왜 했더니 팀F를 이용해서 팀F가 가입자가 680만 명 되고요. 그중에서 팀F가 한 달에 이 판매액이 약 1조 원 정도 돼요. 1조 원을 이자 없이 한 달 동안, 2달 동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별로 큰 돈 아닌가요? 1조 원 돈을 갖다가 이자 없이 두 달 동안 갖고 있다고 하니까 매물이 나왔거나 좀 괜찮은 건 다 사들이는 거예요. 이 팀F의 구호머식 대표가 막 여기저기 사다가 지금 탈이 난 거예요. 그게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감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건데요. 이게 팀원이 플랫폼이죠. 그런데 요 대금 지급 1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위메프 같은 경우는 2달 뒤에 대금을 넣어줘요. 2달 동안 그 돈을 활용하는 1조 원 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옥션이라든지 C마켓,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고객 배송이 완료됐다 그러면 그때 돈을 주는 거예요. 판매자가 배송을 완료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돈을 이용을 할 겨를이 없어요. 이용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직 쿠팡은 안 터졌는데 좀 있으면 터질지 몰라요. 위메프하고 티몬이 대표적으로 2달 뒤에 너무 오래 그 1조 원이라는 돈을 한 달에 1조 원이니까 2달이면 2조 원 돈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막 사세를 확장하는 거죠. 계속. 뭐 싱가포르에. 본래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약간 악의가 있는 강이 싶은 게 본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했어요. Q10이라고. Q10. 본사를 싱가포르에 해놓고 막 온데 사방. 왜냐면 한국에서 돈이 한 달에 이자 없이 1조 원씩 굴리니까 뭐 웬만한 이런 데 가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구형배네. 너무 확장하다가 미국에 있는 위시라는 걸 사려고 그랬는데 2천억을 2,400억에 샀는데 사서 금방 돈을 남겨서 팔려고 한 3천억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저기 2천억에 양도를 했어. 벌써 400억 손해를 봤잖아요. 그럼 어디 메꿔요? 그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서 고객의 대금을 판매자한테 물건을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사태가 발생해서 이번 일이 터졌습니다. 자, 이래서 뭐 규모가 얼마나 지금 피해가 나올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 우선 정부에서 이걸 해결하고 또 정부는 그렇게 1조 2천억 돈을 투입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영배라는 사람이 탐욕을 결과 생긴 걸 탐욕과 또 정부의 금융당국에서 아니 이걸 이 커머스 회사를 회사 보유 자금하고 판매 자금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죠. 회사 자기 자본금이 있고 그런 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결제 일자를 아까처럼 물건이 전달되는 날에 바로 지급하도록 그것만 감독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보니까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하다 와가지고 저는 이런 건 모르고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이제 막 설치는 타입이죠. 자, 가계부채 대책. 이건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높은 비율이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아까 했지만 야, 2027년, 6, 7년에 가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은 언제 삽니까? 막 억지로 빌려서 사는 거죠. 예, 매매.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거는 막을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다 그렇게 다 하니까 지금 특히 젊은 사람, 집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아니 어디에 강남 어디에 앞으로 집값 많이 오르는데 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청년들이 살려고 하는 동네야 집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데 또 강남 지역은 아까 지금 토지 거래 허가제인데다가 재건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집 공급이 안 돼. 집값 더 올라가요. 근데 그 중에서 허가를 받은 동네가 있어요. 반포죠. 허가를 받은 동네는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엄청 올랐어요. 30평대 아파트가 6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살려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7년, 6년 되면 더 오를지 모른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거. 이런 정책 써야 되는데 집은 어디든 집은 전부 다 외곽에다 공급해요. 의정부 위에 그 동네에 뭐 동탄 밑에 예? 그 너무 머니까 뭐합니까? 출근하기 아니 출근하는데 2시간씩 하는데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GTS까지 만들어 주겠다나요. 그게 국가 예산을 써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의정부에 어디죠? 양주 그다음에 또 뭐 그런데 그다음에 밑에 동탄 밑에까지 내려갔잖아요. 인간적으로 거기서 출퇴근 못 해요. 저 옛날 한국은행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한국은행 다닐 때 동탄보다 조금 가까운 동네에 사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직원은 매일 6시에 출근해요. 해가지고 한국은행 옆에 목욕탕에 목욕하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9시 반에 들어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청년들이 원하는 직주 근접이라고 그래서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데 소형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해서 많이 공급해 주는데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 생각하면 이제 오세훈 씨도 봐요. 오세훈 씨도 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혼날까 봐서 쉽게 하면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한테
집값 올려줬다고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안 될까 봐서 지금 하나도 안 해주고요. 박원순이랑 똑같아요. 저기 어디 뭐 금호동 같은 데 가면 산비아리에 주택이 많잖아요.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데 그거 하면 또 그 저 동네 사람들한테 이익을 줬다고 욕먹을 거 봐서 안 해요. 원희룡 대표적으로 윤정부에 제일 실패한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에요. 원희룡 장관은 장관 되기 전에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좀 만나자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인수위에 있으면 인수위 사무실 바로 옆이라서. 왜냐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요. 제가 그랬죠. 집중 원접 가까운 데 많이 공급해야 된다. 청년들이 원하는 데 공급해야 된다. 저기 동탄에다 의정부 멀리 막 이런 데 하면 안 된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큰 문제고요. 부동산은 금리 가지고 한국은행 총재는 또 엉뚱하게 아니 금리는 고용이나 물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아까 했지만 그 비이성적 과열이 될 때는 DSR이나 LTV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하면 돼요. 2008년도 미국에서 위기가 났을 때 세계 학자들이 다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앞으로 금융 규제는 거시건전성을 한다고 그래서 한국의 금융감독원에도 거시건전성국이 생겼거든요. 내가 요새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없애버렸더라고요. 이게 뭘 아이디어가 그런데 안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게 지금 옛날에 400, 500 하던 게 1000대 앙치 코스피인데 1000대 앙치한 게 그때 경상수 흑자가 나서 그래요. 그 다음에 1000대를 계속 끌다가 2000대 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000대 오면 2000년대 초반에 와가지고 간접 투자 시대가 열렸어요. 개인이 투자하다가 전부 다 펀드 같은 돈을. 그 이후에 이게 3000대를 돌파 못 합니다. 왜? 이런 것은 엄청난 구조 변화가 있은 거예요. 구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금투세 유예는 주가를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1,400만이나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요 다음 대선에 또 문제가 돼요. 1,400만 유권자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차등 의결권을 부여해야 되고 상속세를 개편해야 됩니다. 차등 의결권이 뭡니까? 본래 기업을 가진 사람은 한 주당 의결권을 몇 배를 주는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그 쿠팡이 뉴욕 증권에 상장했는데 쿠팡은 29배의 차등 의결권을 가져요. 쿠팡은 김범석 의장은 2%만 가지면 58%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쿠팡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한국에 상장 안 하고 뉴욕에 상장하는 거예요. 네이버 웹툰 미국 법인도 거기에 미국에 상장하려고 그러고 야놀자도 미국에 상장할 예정이고 상속세율 할증률 포함하면 60%를 내는데 누가 한국 기업이 제대로 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나 아까 했지만 추경호 장관, 최상목 장관이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최근에 최상목 장관 얘기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한다는 소리가 지금 세수가 안 돌아가지고 죽을 중인데 세수가 자꾸 펑크가 나요. 이거 낮추면 더 펑크가 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잘 되면은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글로벌 페이 시대에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 페이 산업이 우리나라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지분 32% 갖고 있거든요. 알리페이가 요구를 했죠. 야, 중국에 가서 카카오페이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너 카카오페이 망이 중국에 없잖아. 그럼 우리 알리페이 망을 써야 되는데 알리페이 망을 쓰는 대가로 알리페이가 갖고 있는 4,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그랬어요.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 허가도 없고 우리 개인이 동의도 안 받고 넘겨줬어. 중국은 그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에 그걸 어디에 팔았는지 틈만 나면 나도 그냥 문자가 와가지고 뭐 피싱 문자가 계속 와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이 페이 산업을 우리 것을 육성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넘겨주면 카카오페이 쓴 사람은 중국 가서 카드로 결제를 못하죠. 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요것만 간단히 끝내요. 지금 뱅킹 5.0이라는 게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국회 세미나를 할 건데 지금 이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온 거예요. 2000년도에 이제 4.0, 4차 산업혁명이 왔어요. 인터넷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뭐가 왔냐? 인공지능 때문에. 2020년에 뭐가 왔어요? 챗 GPT라고 거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인공지능은 2번이나 겨울이 왔어요.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완전히 그걸 벗어났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기업도, 금융 분야도 이렇게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조금 더 낮추면은, 보면은, 1차 산업혁명 때는, 그때는 스팀 엔진 나오고 해가지고, 클리어링 하우스. 제가 한국은행 처음 들어가니까 금융결제원이 있더라고요. 결제원이. 그게 1차 산업혁명 때 일어난 얘기예요.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 업종이에요. 누가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줄 때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냐, 정보 처리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추산이나 부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오면서 지점이 생기시고 컴퓨터가 나면서 그때부터 전자금융이 시작했죠. 핀텍, 온라인 모바일 뱅킹, IoT, 인터넷 오브 띵스를 해서 만물 인터넷이 나오면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온 건데, 이제는 인지 뱅킹, 로보틱, 로봇 어바이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뱅킹 5.0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그 세미나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다음에 재정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재정이. 우리 국가 채무가 이제 요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한 1000조 정도, 130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이게 국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완전 엉터리예요. IMF가 얘기하는 국가 재정 통계 권고에 의하면 국가 채무,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도 양심이 있으니까 국가 부채란 말 안 하고 채무란 말을 쓰는데, liability로 government liability. 우리는, 근데 IMF는 government debt이라는 걸 쓰는데, 그 debt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고 채권 발행한 거 외에도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채무라든지 혹은 정부가 보증한 채무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제가 포함한 걸 어디서 발표를 안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130%가 넘은 상태예요. 미국은 100%가 넘으면은 미국은 예산통제법에 인수가지고 상하자원의 인준을 안 받으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출생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출산율이 확 떠진 때가 2015년이에요. 2015년. 이게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요건 제가 이제 인수위원회에 있으면서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한 사항이라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걸 만들기로 된 계획인데, 이게 왜 했냐? 2015년에 수도권의 GDP가, GRDP라고 그래요. GRDP가 비수도권을 능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는 수도권에서 생산 활동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한 3, 4년 뒤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울에 집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늦게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때부터 떨어졌나? 이걸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수위 보고서에서 이런 걸 냈습니다. 서울은 왜냐면 그래서 학교 출산율이 0.5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자꾸 오면 안 되겠죠.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데, 이건 OECD 자료인데 학교 출산율이 0.25% 떨어지면은 성장률이 0.9% 감소한다는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게 아까 했지만 판교밸리 같은 IT밸리예요. 판교나 디에란노 같은. 지방에도 그걸 하나씩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지방에도.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부울경에서 통합한다고 하더니 이 행정도지사들은 자기 무슨 권한이 뺏길까 봐서 안 해요. 왜냐면 부울경 같은 데는, 경북 같은 데 이런 데 태국에 포스텍도 있고 우수한 학교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장들도 있고. 그런 걸 IT 밸리를 하나씩 만들어 판교처럼 해주면 청년들이 수도권 안 몰릴 거다. 이제 그래서 그게 미국의 케이스를 제가 써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지방에 12대 첨단 전략산업부를 만들겠다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은근히 한 3개월 동안 많은 일을 도와준 것 같아요. 이게 12대 첨단,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했지만 학교도 지방에서 인재가 나와서 그 지방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립고등학교를 만들고 교육자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30개 글로컬 대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0개 글로컬 대학이나 대학의 졸업생들은 50%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업한테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활성화되면 조금 서울 집중이 좀 완화되겠죠. 자, 그런데 근데 4대 보완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교육개혁 하는데, 이런 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글로컬 30개 도입한다. 공립고등학교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지방에 명문고등학교가 없어지니까 지방에 명문대학이 없어져요. 그런데 명문대학 고등학교를 다시 육성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좌파들이. 그래서 미국식 공립고등학교를 도입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방에 명문고등학교가 나와야 지방 우수 인재가 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제일 문제가 30년 가까운 평균을 정교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공교육은 황폐화되었거든요. 나도 우리 이제 손자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걱정이 돼요. 좀 다니면 할아버지는 왜 그런 생각을 해 하고 대들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피하려고 수만 명의 기력의 아빠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국제학교는 한국 학생들이 보통 2년씩 대기합니다. 2년씩 가서 그거 있어야만이,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쿠알라룸푸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2년씩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기력의 아빠들이 합니다. 엄청난 사교육 양산 이런 거를 계획해야 되는데 이조 장관이 이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노동계획 같은 것도 이번에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조금 노동조합들이 위축됐어요. 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그런데 실제로는 노동유연성 제고나 제3자 계획금지, 대체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노동계획의 본질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연금계획도 마찬가지고. 원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1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이 65만 원이에요. 65만 원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가지고 군인 공무원연금 3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보존해주는데 1년에 10조 원씩, 즉 금년에 10조 원이고 좀 일하면 20조 원씩 보존해줘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왜 안 꺼냈냐? 정부가 이걸 하니까 얘기를 안 꺼내죠. 자기들 받을 거니까.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통합했어요. 이런 날 이거 분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선진국 중에서는. 의료개혁은 뭐 요새 27년 만에 의대 정원하려고 하는데 요새 보니까 한동훈이가 오히려 회방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시범 원격 의료가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핑안 병원이라는 데서 의사를 수천 명 고용하고요. 약국을 수만 개 고용해가지고 환자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핑안이라는 게 상해인가 돼 있는데 저 중국 서부인 사람이 전화를 하잖아. 그럼 원격으로 뭐 이렇게 화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진료해서 그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사도록 해요. 그게 원격으로 합니다. 우리도 화장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는데 의사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너무 이기주의가 커서 그래. 그런 거 등등 우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개방을 해야 되죠. 의료 서비스는 결국 개방하면 돼요. 내가 이번에 느꼈는데 우리나라에서 골치 아픈 게 뭡니까? 개방 안 하고 있는 농업. 과일 가격이 배추 한 단에 15,000원까지 올라가서 얼마 전에, 추석 전에. 왜 합니까? 배추 수입하면 끝이에요. 근데 수입하면 농민단체가 난리 피고 트랙터 갈아 엎는다고 난리 피니까 전부 꼼짝 못하고. 근데 갈아 엎는 사람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가톨릭 농민단체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의사들이 한국의 의사 이번에 다 드러났죠. 연봉이 보통 4억, 5억 된다고. 한국에서 연봉 4억, 5억 주면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영국의 런던 칼리지에 메디컬 스쿨 나온 사람 한국에 다 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연봉을 그렇게 주고도 모셔가도 안 가? 왜냐하면 딱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폐쇄경제가 가져오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대가 센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런 것도 시장을 개방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죠.
제가 요 정도 하겠습니다.